여러분 교재로 48쪽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책의 텍스트로 언어적으로 선생님과 강의했던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워낙 공부를 잘 안 하시니까 선생님이 강제로 복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복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파워포인트로 복습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선생님이 칠판 판서를 다시 한번 쫙 정리해 주면서 복습을 할 수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교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복습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중으로 3중으로 4중으로 이렇게 강의만 잘 들어도 책과 강의만 잘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하고 따라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힘내서 오늘도 한번 신나게 달려봅시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과정을 쭉 봤었어요. 이미 다 머릿속에 이야기로, 스토리로는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교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삼국항쟁은 크게 우리가 세 시기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4세기는 삼국항쟁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백제가 전성기였던 4세기는 신라가 너무나 어려가지고 고구려하고 백제가 싸울 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세기가 삼국항쟁 1기, 6세기가 삼국항쟁 2기, 7세기 신라가 그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백제를 660년에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668년에 멸망시킨 그때가 바로 7세기죠. 삼국항쟁 제3기 삼국통일기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4세기는 백제 주도기지만 삼국항쟁기가 아니고 5세기가 삼국항쟁 1기 고구려 주도기, 그죠? 장수왕, 그 이전에 광개토왕, 그리고 6세기는 진우왕 때 신라 주도기, 알겠죠? 7세기가 바로 이제 삼국을 통일하는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거기 볼까요? 4세기 백제 전성기 때 삼국강 항쟁이 본격화된 것은 4세기 한 9년 소멸부터 본격화 됐지만 이때는 신라가 너무 약해서 삼국이 치열하게 싸우진 않았다. 그죠? 고구려 백제 간의 한 9년 옛 땅에 대한 쟁탈전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대방고지라고 하죠. 옛날 대방이 있던 땅, 또 낭랑이 있던 땅, 이걸 황해도 지역 이 지역을 서로 먹으려고 고구려하고 백제가 치열하게 붙었다 그랬어요. 결국 이제 고구려 왕 누가 고구건왕이 백제 군초고왕한테 죽음을 당하게 됐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중국은 남북조 시대에는 우리가 중국사도 한번 그림을 쫙 그려봤더랬습니다. 백제가 주도권을 장악했다. 313년 백제 근초고왕은 마한의 자녀 세력을 축출하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 그렇습니다. 대방의 옛 땅을 회복하고 경기 충청 전라도를 아우르는 방대한 정복국가로 성장했다. 몇 세기? 4세기 초 누구? 근초고왕 때 가장 일찍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했더랬다. 기억나죠? 5세기는 고구려 주도기입니다. 고구려가 대대적으로 남하정책 추진. 자, 다시 한번 해보자. 고구려가 남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성에서 어디로? 평양으로 천도했더랬죠. 국내성의 평양천도 기억나죠? 그 이전에 유리왕 때는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고 국내성에서 다시 그 남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장수왕 때입니다. 장수왕. 그죠? 이제 밑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체결하더라. 그 다음에 소수림왕 때부터 대대적인 국력을 축출하고 광개토장 때 대외 팽창 그리고 장수왕의 남진정책 나왔죠. 그래서 나제 동맹이 결성. 고구려의 남하로 인해서 한성이 점령당하고 그죠? 계로왕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말더라. 됐습니까? 6세기 신라 팽창기 뇌물마립간 때 이때는 이제 신라가 초창기 그런 말을 할 때죠. 고대국가로 성장할 때 356년부터 402년까지 뇌물마립간 때 고구려의 도움으로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신라가 고대국가로 성장할 당시에 뇌물왕 때 고구려의 도움을 많이 입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부터 뭘 당했다? 간섭을 받았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눌지마립간 때 자주화의 노력이 시작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눌지마립간 때 이렇게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그래서 이 고구려를 벗어나려면 누구랑 손 잡아야 되겠어요? 백제랑 손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눌지마립간과 백제의 그 누굽니까? 비유왕 사이에 이렇게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지정왕, 법hoàng 때는 대대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됐다. 진우왕 때 정복사업이 확장. 그렇습니다. 자, 6세기 진우왕 때의 일이에요. 고구려는 이때부터 이제 국세가 점점 기울기 시작하고요. 백제는 뭐냐? 오히려 중운동을 펼쳤다. 그래요.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하고 허겁지겁 달아났었는데 그 웅진 생활을 마지막으로 했던 임금이 바로 누굽니까?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그리고 무령왕 아들 성왕 때 어디로? 다시 사비로 천도하게 되죠. 그죠?
고구려 내부의 정변을 이용해서 신라와 백제가 한강역을 탈취했어요. 이때 신라왕은 누구라고? 신라왕은 그렇습니다. 진흥왕이고 백제왕은 관산성 전투에서 진흥왕의 배신으로 죽음을 당한 누구야? 그렇죠. 성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흥왕은 함경도까지 진격해서 마운령비, 황초령비, 그죠? 그리고 한강역을 차지하고 성왕을 죽이고 한강역을 차지했죠. 북한산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신라를 사이에 두고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제휴를 하게 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삼국 간에 때로는 적이 되기도 했다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죠? 중국하고도 연결되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6세기 얘기예요. 6세기.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제 진흥왕 때 만들어진 그런 비석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의 비석은 굉장히 출제가 잘 돼요. 특히 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문제뿐만 아니라 또 공무원 시험 7급에서도 잘 나오고요. 우리 9급도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일 냉수리비 만들어진 때가 언제냐? 지증왕 때 만들어졌는데 6세기 초 지증왕 때 만들어진 영일 냉수리비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존 가장 오래된 신라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은 신라를 사라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사라. 또 갈문왕이라든지 화백회의라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지중왕 때부터 신라가 신라라는 명칭을 사용했잖아. 또 지중왕 이전까지는 어때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다가 지중왕 때 비로소 중국식 이렇게 왕이라는 왕을 부르는 칭호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도 그 이전인가 봐. 이 그 영일 냉수리비가 세워질 때는 그래서 신라라고 쓰지 않고 사라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고 상대 등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나오는 게 법흥왕 때 세웠던 울진 봉평 신라비가 있어요. 이 법흥왕의 율령 반포 사실을 적어 놓은 알겠죠? 그래서 울진 봉평 신라비 법흥왕 때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울진에 있는 봉평 신라비죠. 그 다음에 영천 청제비 역시 법흥왕 때 여러 가지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한 그런 꼼꼼한 기록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저 밑에 마운령비까지 진흥왕 때 세워진 전부 다 비석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순서대로 보자면 단양적성비가 551년, 북한산비가 진흥왕 16년, 창녕, 그러니까 단양적성비를 세운 게 진흥왕 12년인데 진흥왕 12년이 551년이에요.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런 순으로 세워지고 시기, 순서와 함께 연대를 꼭 외우지 않아도 좋지만은 순서를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지역이 어디인지는 이미 비석 이름 속에 이것이 어디에 세워진 무슨 비하라고 다 나와 있으니까 외워야 될까? 외울 필요가 없을까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도상으로 위치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산 신성비가 있는데 진평왕 때 세운, 그죠? 남산에 성을 축조하는데 역시 부역을 동원한 그런 사실을 기록한 이런 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라의 이 금성문, 즉 비석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 표시를 좀 해두고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잘 봐두십시오. 어느 왕 때 세워졌는지, 또 구체적인 내용에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순서가 또 진흥왕 때 세워진 비석은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와 수단과의 투쟁 나와 있죠. 수와의 전쟁이 있었고요. 수 문제의 침입, 그 다음에 양제의 침입을 살수대첩에서 612년에 무찔렀다. 수나라 놈들이 이렇게 고구려를 잘못 건드렸다가 결국은 수가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당나라는 처음에는 유화정책이었어요. 다 말씀드렸죠. 당고조 이연 때는 오히려 이 당고조가 고구려를 달래려고 왕을 달래려고 살살 꼬시기 위해서 중국에서 도사 8명을 파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화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당태종 때 공세로 전환하더라. 역시 이제 어때요? 그 당시에 역시 쿠데타에 의해서 대망리지가 되었던 누굽니까? 연개소문이, 그죠? 연개소문이 이런 당의 침략을 미리 예견하고 당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남쪽 어디에서 비사성에서 북쪽 어디까지? 부여성까지 천리장성을 쌓아놨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당의 침략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 당태종 저놈이 분명히 야심이 만만한 놈이기 때문에 이세민 저놈 성깔상 우리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말 거야. 이걸 알고 있어서 이세민하고 이렇게 연개소문하고 굉장히 잘 서로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적을 서로 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도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지만 누구랑 싸울 때도 상대방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국지라든지 이런 뭐랄까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 무협지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하거나 치열하게 대결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죽이고 나서도 그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는 뭐 검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싸우면서 정드는 것처럼, 알겠어요? 연애를 치열하게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밀당을 많이 하잖아. 그런 것처럼 말이죠. 예, 꼭 연애만이 아니라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나 싸움도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증 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친한 관계를 누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친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태종과 연개소문이죠. 그 다음에 이 당태종의 야욕을 결국은 645년 안성의 성주 양만춘이 60여일간이나 막아내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당태종은 눈알만 빼먹고 결국은 돌아갔다. 그래서 고구려 침공의 야욕은 당태종 때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수, 당, 이 두 엄청난 중국에서 밀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그 중국의 침략의 파도를 우리가 막아냈다. 고구려가 없었다면 지금 없다. 그때 고구려가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 놈들한테 다 합병돼가지고 지금쯤 샬라샬라 하면서 짱콜레 역사를 배우고 있을 것이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중국 사람들 들으면 또 지랄지랄 할 텐데. 냅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그랬습니다. 나당 연합의 결성, 또 백제의 멸망, 먼저 사비성 함락 다 했던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백제가 망한 지 8년 뒤에 고구려가 망하고 668년이죠. 그로부터 또 8년 뒤에 어때요? 당나라 색을 내몰기 위해서 대당투쟁을 벌였다. 어디냐? 마전, 적성전투, 기벌포 싸움 기억나십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도상으로도 다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서 잘 봐두시고요. 삼국통일의 의의까지 다 봤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선생님과 복습하면 어때요? 되게 안심이 좀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삼국 항쟁과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도표화된 내용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니까, 그죠? 52페이지 있는 이 표 말이에요. 이 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해 놓고 가끔 한 번씩 보세요.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면서 이왕과 고구려 이왕과 백제의 이왕이 서로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었구나. 알겠죠? 이것을 감각적으로 보기에 좋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한 판의 표에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공부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복습이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53쪽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로 가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신라를 삼국을 통일시켜 놨어요. 통일된 이후 신라가 어쨌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어는 명을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 잘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할 때는 그 단원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되게 학생 여러분들은 이 제목을 소홀히 하고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사실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을 대신하듯이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 이러이러하다고 이름표를 붙여준 거나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김개똥아 하면 개똥이가 돌아보겠죠. 그래 안 그래? 자신의 실체를 부르니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단원에 꽤 중요한 내용들이 이 단원명에, 즉 제목에 다 담겨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남북국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느냐, 변화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남북국 시대가 뭐냐, 개념. 자, 원래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유득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득공. 알겠어요? 그래서 18세기 신학자 유득공이 남북국 시대와 최치원 이런 글을 남겼는데, 알겠어요? 그때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를 뭘로 봤다? 발해를 한반도 북쪽에 있었던 북종나라, 그죠? 그 발해가 있던 때 남쪽에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통일 신라를 뭐라고? 남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국과 북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이 시대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통일된 신라의 변화된 모습이죠. 삼국 통일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신라와 삼국 가운데 하나였던 신라와 그 삼국을 다 아우르고 통일을 이룬 이후의 신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바로 그 통일신라가 존재했던 그때 북쪽에 있던 고구려 유민인 대주영이 세웠다고 하는 그 발해는 실체가 어떠했느냐, 이렇게 발해 역사를 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주로 변화를 본다. 그 시대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 이제 53쪽 표를 보시면은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 역사만을 따로 떼놓고 한번 보잔 말이에요. 신라 역사만을. 그래서 크게 신라 역사를 구분할 때, 신라사를 구분할 때 이런 구분법을 씁니다. 첫째 뭐냐? 첫째, 이 구분법은 김부식에 의한 구분법이에요. 근데 이 고려시대 사람이죠, 김부식이. 고려 인종 때 삼국사기를 썼던 김부식 아닙니까? 그 김부식이가 자신의 책 삼국사기에서 특히 김부식이는 삼국사기를 쓸 때 자기 자신이 신라 출신 귀족이에요. 고려 문벌 귀족 가운데는 옛날 신라를 이어온 사람 또는 지방 호족 출신, 알겠어요? 또는 발해에서 귀화한 사람 또는 옛날 백제계 귀족 이렇게 여러 출신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김부식 같은 경우는 옛날 신라 왕족 출신이니까 신라 출신 귀족이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고려시대에 쓰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쓸 때 김부식이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백제와 고구려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야. 이놈들은 망해먹게 생겼어. 이렇게 역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이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 기록은 항상 누구의 기록이야? 승자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면, 승리를 하지 않으면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것처럼 진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인의 삶을 살 때 항상 자기 개인의 역사를 승리하는 역사로, 이기는 역사로, 우리가 시험을 대상으로 한다면 패스하는 역사. 떨어지고 나서 문제가 뭐 어때서 떨어졌어? 문제가 더러워. 출제위원 새끼들 뭐 어째 뭐 지저분해.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단 말이야. 내가 합격하고 나야, 알겠어요? 내가 합격을 해야 할 말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처럼 김부식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신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다. 실제로 보면은 신라는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화랑제도, 화백제도 이렇게 신라 고유한 옛 제도들이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고구려라고 또는 백제라고 그런 전통 제도나 어떤 습속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만은 망해버린 나라가 무슨 쓸모 있어 해가지고 다 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라 역사를 통해서 김부식의 그 디테일하게 묘사된 신라 역사를 통해서 옛 고구려나 옛 백제의 역사도 비스무리했으니까 고구려에도 화랑과 비슷한 조직이 있었겠지. 또 신라에도 백제에도 이런 조직이 있었겠지.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삼국사기는 어떻게 신라 역사를 디테일하게 나눴냐. 자, 구분 방식이 뭐냐면 구분 방식이 왕의 혈통이에요. 왕의 계통이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왕통에 의한 구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왕통에 의한 구분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다가 또 하나 적어드릴 것은 바로 누구냐면 고려시대의 충렬한 때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가 그의 저술 어디에서 삼국유사에서 기록을 남겼는데 이 일연은 승려였기 때문에 주로 역사 기록이 중 입장에서 스님 입장에서 불교 입장에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알겠죠? 불교와 관련된 설화라든지 또는 민담이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수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가 삼국사기에 의해서 김부식에 의해서 삼국사기가 쓰여짐으로써 이 삼국사기는 정사야. 그죠? 그래서 비록 정사체로 소상하게 알려있는 것이 있지만 정사에서 빠지고 누락된 부분 또는 민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 또는 우리 전통과 관련된 것 또는 삼국시대에 그렇게 우리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불교와 관련된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오히려 삼국유사에 많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우리 고대 역사를 좀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빈약한 없는 사료가 가뜩이나 없는 우리 고대사에 그나마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어서 서로 상보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우리 역사가 풍성해진 면이 있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짐작했겠지만은 김부식이는 왕의 혈통에 따라서 신라 역사를 구분했다면 일연이는 뭐냐? 일연은
신라 역사를 나름대로 이련이가 구분했는데 뭐에 따라서 구분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련은 승려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 예, 불교적 입장에서, 알겠죠? 불교적 입장에서 구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식 왕명을 쓰던 임금과 그렇지 않은 임금으로 나눴어요. 알겠어요? 짐작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교식 왕명을 쓰던 때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이렇게 기준을 불교가 들어왔냐, 또 불교가 왕실에 또는 그 신라사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걸 기준으로 신라 역사를 상고, 중고, 하고 이렇게 나눴다 이거야. 다시 봅니다. 그래서 김부식이는 신라 역사를 뭐라고? 상대, 그죠? 그리고 중대, 그리고 하대 이렇게 나눴어요. 상대, 중대, 하대. 그래서 김부식이 얘기한 상대는 저 멀리 박역거세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지고, 그죠? 이때는 말이에요. 이때는 박역거세뿐만 아니라 이 박씨가 왕을 해먹은 게 7명이 있습니다. 7명. 초창기 7명이 왕을 해먹었어요. 근데 그냥 박씨가 쭉 이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박역거세, 거서관, 또 박역거세 하면 누구죠? 남해 차차웅, 유리 이사금, 여기까지 이제 박씨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얼핏 얘기했죠. 유리가 아들인데 그 남해 왕이 자기 누굽니까? 사위인 석탈이한테 왕을 물려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석탈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 아들하고 자기가 매형이잖아. 매형하고 싸움 나면 그 처남하고 매형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 떡을 씹어봐가지고 떡에 생긴 이빨 금이 많은 사람이 왕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 이사금으로 왕권을 이어가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유리왕 다음에는 누가요? 석탈해가 왕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석씨가 왕을 하다가 이렇게 초창기에는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김씨는 한참 뒤에야 비로소 김할지의 6세손인가요? 미추왕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내무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김씨가 왕위를 이어가죠. 그래서 상대는 뭐냐? 상대는 김씨 내물계가 주로 왕위를 이어가는데 초기 이거 말고 김씨 내물계, 그 김씨 내물계도 그냥 그 왕족이 아니라 어머니는 반드시 박역거세 집안에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김할지의 후손이고 역시 왕족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박역거세 후손인 이 두 왕가에서만 서로 결혼이 성사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는 박씨, 아버지는 김씨 이렇게 해서 맺어진 거기서 생겨난 혈통을 뭐라고? 성골이라고 한다. 이거 엄마 아빠가 전부 다 왕족인 경우 알겠죠? 그래서 김씨 내물계 성골이 왕을 했던 때를 우리는 신라 역사 상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신라사로 봤을 때는 우리가 크게 잡아서 신라사로 봤을 때는 상대는 언제부터냐? 저 멀리 박역거세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상대로 봐야 되냐면 성골남진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성골들 남자가 다 끝나가지고 할 수 없이 누가 왕이 됐습니까? 여왕 2명이 왕이 됐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상대의 마지막 임금이 진덕영. 그죠? 그 이전에 선덕여왕 아우가 바로 진덕여왕이라고 그러죠? 선덕여왕. 이렇게 해서 진덕여왕 때까지가 신라 역사 상대예요. 알겠죠? 그리고 진덕여왕 때 이제 성골이 끝나가지고 성골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알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왕족인 그런 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뭐냐?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이 왕에 올랐어요. 자, 왕을 부르는 이름이 어때요? 태종 무열왕 이렇게 중국식 시호를 사용했죠. 태종이라고. 그죠? 무열왕 이렇게 무열계 김씨가 왕에 올랐습니다. 같은 김씨인데 무열계 김씨가 왕이 됐습니다. 무열계 김씨. 여기는 뭐라고? 내물계 김씨 성골이 왕을 했었다면 무열계 김씨 진골이 왕이 올랐다 이거야. 그래서 계속 이어져 가다가 나중에 해공왕 때까지 이 핏줄이 계속 왕위를 세습해 가요. 우리가 고대국가 특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위가 세습되어지면 왕권이 강화됨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특히 고려를 예를 들어서 왕위 세습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갔을 때 보다 더 왕권이 강화된 예가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야. 이렇게 신라도 처음에는 왕권이 약해서 박씨가 왕하다가 석씨가 하다가 또 김씨가 하다가 돌아가면서 하다가 비로소 이제 내물왕 때부터 내물계 김씨가 왕위를 계속해 나가더니
그죠? 그 내물계 김씨 성골이 끝날 때까지가 뭐라고? 상대라고 보고 신라 역사를 상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태종 김춘추가 왕이 된 이후, 태종 무열왕 이후에, 그죠? 해공왕 때까지 이때를 신라 역사 중대라고 하고, 나중에 뭐냐? 해공왕이 피살당하고, 그죠? 김양상, 선덕왕이 왕이 됩니다. 이 선덕 여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여왕이고, 여기는 선덕왕이죠. 선덕왕이 왕이 오르더니, 이게 이제 신라 하대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임금이 누구야? 김부죠, 김부. 경순왕 김부죠. 이렇게 김부 때까지. 알겠어요? 이때를 신라 역사 하대라고 합니다. 이때도 뭡니까? 이때도, 예, 내물계와, 그죠? 내물계가 왕위를 하다가, 또 무열계가, 이때 이제 선덕왕이 내물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열계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 내물계 진골과 무열계 진골 사이에 치열한 왕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다시 약화돼 버리더라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신라 역사는 다시 봐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눴다. 누가 나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은 왕의 혈통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군법으로 나눈 것은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왕통을 구분했느냐? 박역거세 이후 진덕여왕 때까지를 신라 상대, 태종 무열왕 때부터 해공왕 때까지를 신라 중대, 그리고 해공왕 이후에 선덕왕 때부터 경순왕 때까지를 신라 하대라고 하더라. 그런데 상대는 내물계 김씨 성골이 왕위를 이어갔고, 중대는 무열계 김씨 진골이 왕위를 이어갔지만, 신라 하대가 되면 내물계와 무열계의 치열한 왕권 쟁탈전으로 왕권이 허약하기가 짝이 없더라. 오케이, 정리됐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상대, 중대, 하대의 특징은 따로 보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김부식이의 삼국사기에 의한 구분법과 이련의 삼국유사에 의한 구분법을 맞비교하거나 나란히 놓고 묻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잡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련은 삼국유사에서 어떻게 그 역사를 나눴냐면, 이련은 이렇게 나눴어요. 이련은, 예, 불교식 왕명과 고유왕명 시대로 나눴어요. 고유왕명. 옛날에는 고유한 왕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유왕명이란 뭐냐? 우리가 다 배웠죠. 발거세로부터 시작해서 거서간, 그 다음 뭐예요? 차차웅, 그죠? 그리고, 예, 이사금, 마립간, 이런 왕명을 사용하던 때, 이때를 신라 역사 뭐라고? 상고라고 했다. 오케이. 그래서, 예, 마지막 마립간이, 누가요? 예, 지증왕 이전까지가, 그죠? 고유한 왕명 시대였죠. 미안해요. 고유왕명 시대가 이렇게 이어져 갔었고, 그 다음에 신라 역사 중고를 뭐라고 했냐면, 중고는 불교식 왕명.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불교식 왕명을 처음 사용한 것은 불법을 처음 받아들인 2차 순교로 불교를 공인한 누구야? 법흥왕 때부터죠. 그죠? 법흥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진덕여왕 때까지야. 이 진이나 덕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조리, 알겠어요? 불교와 관련된 그런 이름입니다. 알겠죠? 진평왕 같은 경우도 자기 부인을 마야부인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말해요. 불교식 왕명이 사용된 때를 뭐라고? 중고라고 하더라. 중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진덕여왕 다음에 무열왕 때부터 뭡니까? 이때부터는 중국식 왕명을 쓰던 시대. 알겠어요? 이렇게 신라 중대 이후 신라가 망할 때까지를 뭐라고? 하고라고 했어요. 봐봐요. 자, 여러분. 자, 상고는 고유왕명 시대, 중고는 불교식 왕명 시대, 하고는 중국식 왕명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경순왕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알아두십시오. 여기서 헷갈리기 쉬워요. 신라 역사 상대가 모조리 김부식에 의하면 진덕여왕 때까지 상대라고 한 것은 맞다. 그런데 누구야? 이련은 그 상대를 나눠서 고유왕명 시대와 불교식 왕명 시대로 나눠서 불교식 왕명 시대를 쓰던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를 중고로 보고 그 이전을 상고, 그 이후를 하고로 넓혀놨다 이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신라 역사를 구분하는 방식이 이렇게
김부식의 관점과 그 다음에 이련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떨 때는 교차되기도 하고 겹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분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잘 해놓는 게 문제를 푸는데 관건이 돼요. 알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분을 해놓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우리는 상고, 중고, 하고를 구분할 줄 알았으면 우선 여기서는 뭘 보느냐? 이거 보세요. 신라 역사 상대, 신라 역사 중대, 신라 역사 하대 이렇게 나눠놓고 봤을 때, 자, 다시 봅니다. 왕의 왕의 혈통이 신라 상대는 뭐라고? 주로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던 때 빼고 주로 내물계, 김씨, 성골이 왕을 해먹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라 왕족 그럼 뭐야? 석씨도 왕족이고 박씨도 왕족이죠. 그래 안 그래? 특히 그 중에 아버지가 내물계 김씨 내물왕의 직계 후손이고 어머니는 박역거세의 후손인 여자와 내물계의 직계 남자가 결혼했을 때 이때 생긴 이 씨앗 이게 바로 뭐야? 성골이라니까. 또 이 성골은 누구랑 결혼하겠어? 자기 외갓집 여자랑 결혼한다. 그 박역거세 박씨랑 또 결혼해.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해 갔단 말이야. 그 혈통의 순수한 혈통의 그 계통이 끊어져 버린 게 언제라고? 진덕이 왕 때 끊어졌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내물계 김씨 성골이 왕위를 이어갔다. 중대는 뭐냐? 중대는 무열계 김춘추의 후손들이 왕이 됐다. 같은 김씨지만 왕의 혈통이 다릅니다. 그죠? 여기는 주로 진골이었다. 그 다음에 신라 하대가 되면 무열계가 왕위를 이어가다가 김양상이가 왕이 되는 바람에 선덕왕이죠. 내물계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내물계의 왕통을 가로채니까 내물계가 여기에 반발해서 무열계 후손이 왕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난이냐? 김주원의 난입니다. 웅천주 도독 김원창의 난이죠. 김원창이 자기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반발을 품고 웅진도독을 했었어요. 웅진도독. 알겠어요? 웅천주도독. 그래서 웅천도독 김원창이 반발을 일으켰는데 이 김원창 같은 경우는 무열계 왕족이었던 무열계. 이와 같이 상대, 중대, 하대를 무열계로 나눴다. 누구라고? 이것은 김부식의 구분법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눠서 다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왕권과 귀족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아주 주의해야 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기서 말하는 왕의 권한과 귀족권과의 관계라고 했을 때 이 귀족은 뭐냐 하면 왕이 아닌 왕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내물계 김씨 성골, 내물계 김씨 왕이 있잖아 지금 왕이.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미 왕을 한번 해먹었던 누구? 박씨. 또 왕을 해먹었던 누구? 석씨도 왕족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귀족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신라의 귀족은 되게 왕족 출신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박씨라든지 석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왜? 내물계 김할지 후손들이 왕을 이어갔으니까 김할지 후손이 아닌 다른 왕족들, 그죠? 다른 왕족들이 귀족들이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때는 뭐냐? 상대는 왕의 권한에 비해서 이 귀족들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물계 출신 왕이지만 박씨 왕족도 있고 석씨 왕족도 있고 알겠어요? 이런 다른 왕족들은 눈치를 봐야 돼. 마누라는 어디서 얻었어? 석씨 왕한테 얻던지 또는 뭐 박씨 왕족에서 얻던지 이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왕족들의 도움이 없으면 서포터스가 있지 않으면 왕권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왕이 되기는 되었으되 다른 귀족들, 다른 왕족 출신 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신라 상대는 상대적으로 귀족권이 강했다. 그러나 무열왕 김춘추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어때? 어림없어 왕의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다른 왕족들을 마구 짓밟았어요. 무열계 진골 귀족이 아니면 이때 완전히 당합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당한 사람이 바로 김흠돌의 반란 사건 아닌가? 그래 안 그래? 김흠돌이 이 무열계 귀족 아닌 귀족으로서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키다가 문무왕인가요? 신문왕 때죠. 신문왕 때 귀족들이 대수청을 당하죠. 그죠? 이렇게 귀족권에 비해서 왕권이 대폭 강화돼. 자, 이때가 되면 왕이 그냥 왕이 아니야.
고대국가 됐을 때 왕권 그랬는데 그 왕권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래서 뭐냐, 못하는 짓이 없는, 왕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발 불고 별거 다 하는 이런 왕권을 우리는 뭐라고? 전제 왕권 강화,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전제적인 왕권이 강화되게 되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신라 중대 무열계 김씨 진골이 왕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 하대가 되면 다시 이게 역전돼서 다시 왕은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왕이 언제 잘릴지 몰라. 다른 귀족들이 화백회의에서 반대해버리면 나는 모가지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 왕이 다른 귀족들의 눈치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다른 귀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왕권이 약화되고 다시 귀족권이 강화되더라. 이 관계, 알겠어요? 권력 관계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어요? 상대 때는 왕권보다 귀족권이 셌었고, 중대 때는 왕권이 대폭 강화됐었고, 하대가 되면 다시 귀족들의 세력이 셌었는데, 이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 수상이야, 수상. 그래서 이 귀족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모임을 뭐라 그래? 화백회의 그랬잖아. 화백회의. 그죠? 화백회의. 화백회의 의장이 바로 수상을 맡았는데, 신라 상대에는 수상이 누구였어요? 그래서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이었어요. 여러분, 화백회의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 그죠? 왕족뿐만 아니라 다른 왕족들, 박씨, 석씨,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대등이라고 그래요. 대등 가운데 대빵 대등을 뭐라고 하겠어? 상대등. 이 상대등이 수상이었다 이거야. 이 수상이 막강해서 왕도 화백회의나 화백회의 대표인 상대등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바로 뭐라고? 이때가 신라 상대였다 이거야. 그래서 수상이 상대등을 상대등이 수상을 맡고 있었고, 이때 상대등의 끝발이 셌다. 말발이 막강했다 이거죠. 그런데 신라 중대가 되면은 야, 니까짓 게 뭐야? 비켜. 별것도 아닌 것들이 하면서 왕이 자기 동생이나 자기 조카나 이런 사람들을 수상 자리에 앉혀요. 그리고 너 일로 와. 내 밑에서 내가 시키는 것을 바로바로 집행하렸다. 라고 해서 집사부라는 관청을 두고, 알겠어요?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수상으로 앉힙니다. 야, 저까지 화백회의는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해. 저거 말고 네가 직접 할 수 있는 네 자리, 네 권력을 줄게. 이렇게 해서 왕의 바로 직계 또는 왕의 그 친척,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 예,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앉히네요. 그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했냐? 시중이라고 했다. 알겠어요? 집사부 우두머리. 집사부의 짱이었습니다. 짱.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시중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신라 중대가 되면 수상 명칭이 상대등 대신에 이제 화백회의 의장인, 그죠? 화백회의 의장인 상대등 대신에 집사부의 시중으로 바뀐다. 알겠죠? 그러나 신라 하대가 되면 다시 상대등이 수상이 되었다. 다시 화백회의가 복권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토지제도. 이때 귀족들의 말발이 셌을 때, 귀족들의 권한이 강했을 때는 이 귀족에게 왕이 형식적으로 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땅과 그 땅을 농사질 수 있는 백성들을 주겠소. 이렇게 해서 노급 또는 시급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때는 노급이 있었다. 또는 뭐라고? 시급이 지급되고 있었다. 알겠죠? 그러나 왕권이 대폭 강화되고 진골 귀족들이 별 볼 일 없게 됐을 때, 무열계 진골이 아닌 다른 귀족들이 별 볼 일 없게 됐을 때는 그들이 갖고 있던 땅을 다 빼앗아. 니까지 것들 전부 다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땅을 뺐습니다. 땅을 뺏는 게 뭐냐? 노급을 폐지. 노급을 폐지하고, 노급을 폐지한 대신에 이 집사부에서 임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관리들, 되게 이제 그 관리들이 육두품들이 많았습니다. 육두품 시랑이라고 그러죠. 이 육두품 시랑을 비롯해서 임금 명령을 직접 집행하는 그 관리들에게 관직의 대가로 관료전을 지급하게 되었다. 알겠나요? 노급이 지급되었으면 귀족들의 세력이 셌고, 노급이 폐지돼 버리면 귀족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대폭 강화됨을 의미하는데, 그때가 바로 중대다 이거야. 그죠? 신라 하대가 되면 다시 노급이 다시 부활됩니다. 누구 끝발이 찢었다는 얘기야? 귀족들의 세력이 보다 더 강화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아까는 이제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련이가 나눴던 상고, 중고, 하고와 맞비교해봤고, 이걸 서로 겹치기도 하고, 이걸 서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걸 잘 구분해놓으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김부식의 분류법인 신라 상대, 중대, 하대를 놓고 봤을 때, 왜 우리가 굳이 상대, 중대, 하대를 놓고 보느냐? 이 중대가 무열계 김씨 진골이 왕을 했던 때 왕권이 대폭 강화됐는데,
그 왕권 강화라는 본질 뒤에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시중이 수상을 맡게 되고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되었다. 그 이전에는 상대등이 또 그 이후에도 상대등이 수상이었는데 그죠? 노급이 지급되거나 부활되면 상대등 세력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이 관계 알겠죠? 권력과 토지와 수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묻습니다. 왜 잘 물을까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대사를 이해하는 신라 역사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권력이야말로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나 문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죠.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 그들이 토지제도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느냐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간단히 통일신라 들어가기 전에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 뭐 진도를 거의 못 나갔는데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시대 정치 변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네.